자, 이제 302페이지에 보면 미공시 권리관계 조사하는 부분을 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해서 이제 공부상 조사 확인을 일단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들을 조사 확인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법정 지상권과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한번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법정 지상권과 유치권은 실질적으로 중개실무에서 많이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법정 지상권과 관련된 부분은 한 5문제 정도 나왔고 지금까지요. 한 30배까지 해서 그 다음에 또 유치권 같은 부분은 한 3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나 민법에서는 당연히 어떻게든 열심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법정 지상권과 유치권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고 자, 거의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분묘기지권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이제 분묘기지권 부분을 집중적으로 일단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죠. 여러분들 법정 지상권 하면 법정 지상권이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다가 그 다음에 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그때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의 권한을 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법정지상권 하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하죠. 저당물 경면 법정지상권, 그리고 간습상의 법정지상권, 가등기한법의 법정지상권, 전세권 설정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제가 일단 중개대상물 부분에서 강의했었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 부분인데 주로 법정지상권 부분은 저당물 경면 법정지상권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부분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법정지상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이 2가지가 일단 동일입니다. 그러다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이때 이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원시적으로 동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건물 자체를 어떻게 해요? 철거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저당권 설정의 법정지상권 부분에 보면 이런 건물 저당물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건물 자체가 만약 저당권 설정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달라지게 되는데 이 건물이 만약에 활려가지고 재건축됩니다. 재건축됐을 때도 기본적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해요. 자, 다만 종전 면제에 의한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부분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또 기본적으로 또 이런 거 있죠. 자, 여기에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이건 철거한다는 조건이라면 일단 성립되지 않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원인이 자, 이것은 적법한 원인 행위에서 달라지게 되지만 되고요. 불법 원인에 의해서 달라졌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런 법정지상권은 독립된 물건으로서 법정지상권과 토지, 건물과 법정지상권, 자,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에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만 양도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일종의 독립된 물건으로서 자, 종속된 권리가 아니죠. 종속된 권리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이다. 그러니까 이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이 건물은 민법상의 건물이어야지만 돼요. 자, 민법상의 건물해주면 된다. 민법상의 건물이 뭐죠? 기둥, 벽, 지붕 이게 다 조건이 대처해주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 부분은 이 정도 구분 한번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 부분이죠. 자, 우리가 흔히들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 부분 공중에서 보면 중개를 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죠. 자, 성립 시에는 중개 대상이 아니지만 이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유치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흔히들 유치권이 2가지 종류가 나오죠. 공사 대금과 관련된 유치권과 그 다음에 임대차에 관련된 유치권. 자, 임대차 필요비 유익비와 관련된 유치권이 있었죠. 자, 그러면 주로 이제 이런 유치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임대차와 관련된 유치권 부분에서
자, 일단 유치권 임대차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원상회복 약정을 하면, 자, 원상회복 약정을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특히 이제 상가임대차 같은 데서는요, 원상회복 약정을 거의 다 하죠. 그래서 원상회복 약정을 하면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든가 권리금 반환 청구권, 여기에 기해서 이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로 경매에서 이 중개실무 쪽에서는요, 유치권에 대한 자체 문제보다는 경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자, 유치권 부분은 언제든지 대항할 수 있는 권리죠. 유치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런 부분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매 부분에서 제가 유치권 부분을 어느 정도 또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면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을 보죠. 자, 여러분들 이제 분묘기지권 30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자, 분묘기지권 요거는 또 마찬가지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민법에서 공부를 하지만 중개실무에도 거의 매년 분묘기지권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분묘기지권 부분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이란 일종의 물건으로서 어떤 성질을 가진다 그랬어요? 지상권적 성질을 가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요건 뭐죠? 자, 성립 요건은 세 가지에 의해서 성립되죠. 자, 일단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다면, 자,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다면 이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자,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얻어서 분묘 설치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고요. 자, 그러면 또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특별한 약정 없이 뭐 했다? 양도했다면 이때 분묘기지권이 성립돼요. 자, 내 땅에다가 분묘를 분묘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약정이 없이 양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땅에다 분묘 설치한 다음에 그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데 자, 그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그런 어떤 약정이 없이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분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알면서도 분묘를 그 토지에 샀죠. 묵시적으로 인정한 거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돼요. 다만 이때 분묘를 이장하겠다라는 약정을요.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나서 했다면 이때는 분묘기지권이 일단 무조건 소멸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면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분묘기지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되고요. 점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도금 지불 때까지는 분묘를 뭐 하겠다? 이장했다. 아니면 잔금 지불하고 나서 뭐 1년 이내 분묘를 이장했다. 이렇게 일단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잔금 지불 시 1년이 그 1년이 딱 지나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제 타인 소유 토지에, 자, 세 번째 보세요.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때 몇 년간이었죠? 20년간. 20년간 평온, 그 다음에 또 공연하게 점유가 있었다면 이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시효 취득된다 그랬죠? 자, 시효 취득된다라고 합니다. 자,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합니다. 자,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해요. 근데 그냥 무단으로 한 거죠. 예전에 참 많이 했었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구규림에다가 지금 물론 분명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구규림에다가 옛날에 한 4, 50년 전에는요. 사실 묘지로 쓸 땅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규림 같은 데다가 많이 했었어요. 허락 없이 분묘 설치했습니다. 그 20년이 아무 소용 지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효 취득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득된다. 근데 여기서 시효 취득된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그 땅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를 취득하는 거예요?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분묘기지권에 성립되는 부분이 있고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요건이 있었죠. 자, 인정 요건이 있었습니다. 자, 성립 요건이 이거고요.
인정요건이 있습니다. 자, 인정요건. 분묘기지권으로서 인정되려면 외형상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봉분이 있어야 돼요. 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외형상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봉분이야. 이 봉분은 소위 말하면 뭐냐면 공시입니다. 분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된다? 알려주는 거죠. 자, 봉분이 없는 평장암장. 자, 봉분이 없는 평장암장은 분묘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자, 여기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데 봉분이 일시적으로 멸시한 거야. 자, 봉분이 없는 평장암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시신은 안장되어 있는데 봉분이 일시적으로 멸시된 거예요. 그게 봉분이 없긴 없어요. 근데 있다가 일시적으로 멸시된 겁니다. 이거는 분묘기지권이 쉽게 복구할 수 있다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신이 없는 분묘. 자, 여러분들이 묘지는 있는데 시신이 없는 분묘를 뭐라 그러죠? 가묘라 그랬죠? 그건 분묘기지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자, 여기에 새로운 분묘, 쌍분이나 단분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합장을 위해서 쌍분, 단분 그 자체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분묘기지권은 이 분묘기지뿐만 아니라 자, 수봉제사 범위 내에서 주위에 공지까지 미친다 그래요. 자, 수봉제사 범위 내에서 주위에 공지까지 미친다. 자, 그러니까 여기 수봉제사 기능이 있다면 석축에까지, 그 다음에 사상에까지 미칠 수 있는데요. 단 판례상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상에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봉제사 기능이 없다면 사상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수호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한테 있다? 종손에게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손에게 특별한 사정이, 수호관리권이 없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주면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분묘기지권 존속기간은요, 존속기간은 자, 일단 수하고 봉제사는 기간 동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묘기지권으로서 이렇게 시효 취득했을 때 치료 지급 의무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분묘기지권들 한번 정리해 봤고요. 여러분들 교재 309페이지 보면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분묘기지권과 같이 시험 문제 같이 나오는 것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자,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자, 매장을 한잔한 매장 후 며칠 이내요? 30일 이내 매장지 관할 시도지사, 시장 등입니다.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죠. 그래서 이 시장 등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하라 그랬어요. 이게 매장하면 30일에 신고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장하려는 자도 마찬가지로 개장은요,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고요. 자, 일단 개장하려는 자는 시신 6월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하는 시장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허가가 아닌 신고예요. 자, 그러면 이때 또 자, 묘지와 관련된 부분 있죠. 자, 이제 묘지와 관련된 부분. 자, 매장에 대한 날짜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기억해 놓으시고요. 묘지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묘지와 그 다음에 자연장지 이렇게 했는데요. 자, 묘지와 자연장. 묘지는 시신을 안장하는 곳이죠. 자연장은요, 시신을 화장해서 뭐가 나오냐면 골분이 나와요. 그 골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골분을 일단 땅에다가 이제 묻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묘지와 자연장지, 자연장하는 땅, 여기다 면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일단 정리해 보셔야 되는데, 자,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로 나눠져요. 자,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로 나눠지는데, 사설묘지는 다시 자, 법인묘지, 그 다음에 종중문정묘지, 그리고 또 가족묘지, 그리고 개인묘지,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자,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로 나눠지고 이때 사설묘지는 법인묘지, 종족문종, 가족, 개인묘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성돼 줘야지만 되고요. 법인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돼 줘야지만 된다. 그리고 자, 시장 등에 뭘 받는다? 허가를 받아야지만 돼요. 이때 시장 등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또 시장군수구청장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자, 일단은 시장 등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종족문종묘지는 2천. 자, 종족문종묘지는 1천이죠. 자,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되어 주어지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등이 허가예요. 그 다음에 가족묘지는 100 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되어 주어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장 등이 허가 받습니다. 이 가족은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묘지는 30 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되어 주어지면 되고요. 이거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뭐 한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0제곱미터면 이건 뭐냐면 뭐까지 포함되느냐? 합장까지가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 종종, 법인, 공설. 공설은 뭐 시장, 시군구나 그 특별시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여기에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이 있습니다.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은 얼마다? 자, 10제곱미터고요. 이때 합장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합장은 15제곱미터 이렇게 되죠. 이하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요 개인묘지라든가 이런 종족문제문제 이런 부분들 법인묘지 허가받아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문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묘지와 관련된 문제가 의외로 종종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묘지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요즘은 또 무슨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자연장과 관련된 자연장지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일단 뭐 용어를 한번 보면 자연장과, 자, 일단 이 두 가지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연장이 있고요. 수목장이 있습니다. 형태가 비슷해요. 그러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자연장과 수목장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장은 일단 땅을 조성한 다음에 나무나 꽃 같은 거 심고 이게 내 땅을 일단 조성하는 거예요. 내 공간 면적을 조성합니다. 나무나 꽃 같은 걸 심고 화장해서 골분을 땅 속에 묻는 겁니다. 자, 이때 그냥 용기 없이 묻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용기 그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썩을 수 있는 즉 자연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30cm 이상의 구덩이를 파서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자연장 묻는 거나 수목장 묻는 거랑 똑같아요. 수목장도 마찬가지로 용기 없이 골분을 묻는 게 원칙이고 용기가 있다면, 자, 담는 용기 있죠? 용기가 있다면 썩을 수 있는 것이어야지만 돼요. 자, 그런데 수목장은 또 어떤 차이냐? 수목장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수풀이 있습니다. 수목. 별도로 조성한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구규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물론 모르시는 분도 모르실 거예요. 자, 거기는 아니지만 광릉 수목원 이런 데 있죠. 이미 이만큼 나무들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이만큼 나무들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요. 뭐 한 30년, 40년 키운 나무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조성되어 있는 곳을 별도로 지정한 다음에 수목장으로, 수목장 림으로 지정합니다. 수목장 림으로 지정한 다음에 거기 나무 한 그루를 지정해서 거기다가 골분을 묻는 것. 이거를 갖다가 수목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장과 수목장이 화장해가지고 뼈가루, 골분을 땅속에 묻는 건 똑같은데 자연장은 내 땅을 별도로 조성하는 거고 수목장은 이미 나무들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지정해서 한다라고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자연장 할 수 있는 땅이죠. 그러면 이 자연장지는 뭐냐? 일단 여기서 법인 자연장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종교가 있습니다. 자, 종교 자연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종종문종, 자, 종종문종 자연장지가 있고, 가족 자연장지가 있고요. 자, 가족 개인 자연장지가 있어요. 자, 보죠. 법인, 그 다음에 종교, 그리고 또, 종종문종, 가족 개인, 이렇게 했는데, 자, 법인 자연장지는 얼마? 5만 제곱미터. 여기 이상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시장 등에 뭘 받는다? 허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종교는요, 4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성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시장 허가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종종문종. 자, 종종문종 자연장지는요, 2천 제곱미터. 자, 여긴 이하입니다. 이거는 사전 신고예요. 사전 신고. 허가가 아닌 종종문종 자연장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 한다고 그랬고요. 가족 개인 장지는, 자, 가족과 개인 자연장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개인이 하는 자연장지로서, 자,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거는 100제곱미터 미만. 자,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 자, 가족은 1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자, 사전 신고고요. 사전 신고고. 그 다음에 개인은요, 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이거는 설치 후 31일 이내에 뭐한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요 종종문종 자연장지, 요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장과 그 다음에 또 묘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일단 정리를 한번 해서 보시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오니까 일단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보면 310페이지 한번 보세요. 묘지 설치 시 주의사항이죠. 일단 분묘 1기당 저면적 공설, 가족, 종종문중 10, 합장 15 초과선 안 되고, 그 다음에 묘지는 그 동원에서 한번 보세요. 도로, 철도, 하천 그 예정지로부터는 300m 이상 떨어진 곳, 가족 개인은 200이고요. 20호 이상 인간 밀집 지역이라든가 학교, 공중의 수술이 집합시설 장소로부터는 500m 이상, 가족 개인은 300입니다. 떨어진 곳 설치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하나의 뭐라 하냐면 허가 요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자, 묘지나 자연장지를 설치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세요. 판례상에 보면 허락 없이 묘지 설치해서 20년간 평온 공유에 점유하면 분묘기권 인정되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합니다. 자연장을 허락 없이 설치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주의를 해 보셔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또 분묘의 설치기간 있죠. 자, 일단은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자, 판례상에 보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수호봉자산의 기간 동안이에요.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제 이후에 분묘 설치하는 것은 일단은 30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자, 1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5년 이상 30년 미만을 기한하면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각 조례에 따라서 딱 30년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15년, 20년으로다가 많이 해요. 각각 조례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치 기간이 일단 제한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설치 기간이 지나면 1년 안에 개장해가지고 화장하거나 봉안, 납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분묘 설치기간 부분에, 규정이 없지만, 요거 일단 하나 더 추가해 놓으세요. 자, 분묘 설치기간 제한 부분에서 보면 30년으로 제한한다 그랬죠? 그 연장 가능하다 그랬죠? 30년을 기준으로. 그럼 이때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간이 끝난 1년 이내에 개장해가지고 화장하거나 납고를 하도록 하고, 납골, 봉안이죠?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묘지에 사전 매매가 지금 현재 금지되고 있다. 그래서 공설 사설묘지 설치 관리하는 자는 사망 이전에 묘지를 미리 사는 것을 일단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70세 이상인 자라든가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 사망 예측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전 매매가 일단 허용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지의 사전 매매에 대한 부분을 허용되려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몇 세 이상이 돼야 돼요? 70세 이상이 대주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 예정 금액 있죠? 자, 312페이지 보면 거래전 금액, 거래전 가격. 자, 이건 개념은 이미 제가 설명드렸어요.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산정한 가격, 이 중개사법에 있었죠? 그러면 거래전 금액에서 거래 예정 금액 혹은 거래전 가격 요걸 본다면 자, 이 거래전 금액, 거래전 가격 자, 일반 중개 계약서, 일반 중개 계약서에 대한 기재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전속 중개 계약식, 전속 중개 계약식 물건 정보 공개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사항이고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한번 봤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미 다 이제 한 번씩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에 해당되고요. 자, 이제 조금 더 확인 설명서 일단 배울 겁니다. 여기 기재사항이고, 자, 네 가지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제한사항인데, 자,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제한, 이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316페이지 보면, 자, 316페이지에 자, 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대해서 지역, 지구 등 안에서 행위 제한 내용이라든가 이럴 때 지역, 지구, 구역수는 모든 명칭을 확인할 수는 없다. 또 개별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경우들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사항 보면서 국토개혁법상 용도 지역, 지구에 대한 행위 제한 사항들을 확인해야죠. 자, 그러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자, 요거는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부분인데요. 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환경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나눠지는데, 이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예요. 그러니까 출입문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여기 50, 여기 50, 여기 5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절대보호구역으로서 청소년 위해설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자,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학교 경계선이 뭐예요? 담장이죠?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를 반경 200m로 보죠. 상대보호구역으로 저정하는데, 이때는 자, 청소년 위해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역위원회 뭘 거쳐서 시민을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런 지역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해 놓고, 자, 그러면 318페이지에 그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있죠? 거기에 보면 전통사찰의 주지가 건조물의 신축 증축하거나 할 때 누구의 허가? 시도지사의 허가 받는다라는 거 구분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법상 거래규제 사항이 있죠. 자, 공법상 거래규제 사항 부분에서 보면, 자, 사립학교법, 여러분 320페이지 보세요.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자, 관할청이 허가받는데요. 초중고등학교의 관할청은 시도교육감이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관할청은 뭐냐면, 이거는 교육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향교재산법에 의한 향교재단이 부동산 처분 담보정하자 할 때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있었죠? 자, 여기서 보면 전통사찰에 대해서 양도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담보제공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받는데요. 이때 해당 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가 첨부된다. 시험 문제 3번 정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농지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 농지 소유 상한과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그다음에 농지임대차 부분인데 자, 농지 소유 상한 이거는 여러분들 농지법에서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죠. 자, 상속에 의해서 비영농자가 상속에 의해서 농지 취득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만 이내에서. 자, 그 다음에 또 8년 이상 영농자가 이농합니다. 1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고요. 주말 체험 영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000제곱미터죠? 세대원 전원이 합산한 면적으로 써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어디서 발급받아요? 시구읍면 장로부터. 자, 시장구수 구청장이 아니에요. 시구읍면장부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주면 된다. 자,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발급 신청을 하면 4일 이내. 자, 이때 뭐 첨부하죠? 농업 경영계획서가 첨부되는데 그러면 4일 이내 발급을 해주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라면 2일 이내 발급한다는데요. 자,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요거만이라도 일단 여러분 기억하세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받습니다. 다만 농업 경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자,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농지임대차 분부죠. 322페이지 보면 자,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예외적으로 자, 상속에 의한 농지라든가 이농하면서 소유한 농지라든가 60세 이상이 되어서 더 이상 농업경에 종사하지 아니게 된 사람이 5년 이상 농업경에 종사하고 한 사람이라든가 이럴 때는 농지임대차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 말고도 여러분 농지법에 가면 되게 그 농지임대차 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 자, 농업 임대차 계약은요. 일단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데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할 때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대농지 자, 시구읍면장에 확인받고 인도받음으로써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 생긴다. 자, 농지 임대차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 요건이 인도와 시구읍면장의 확인이에요. 이때 시구면장은 확인대장 갖춰서 신청하면 확인대장에 기재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자,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3년보다 짧다면 몇 년으로 본다? 3년으로 본다. 자, 기본적으로 요건은 3년이에요. 다만 임대인이, 자, 임차인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몇 년 미만으로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임대인이라는 걸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자, 임대차 기간이라든가 임차료에 대해서 조정 신청할 수 있고요.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 것으로 본다. 자, 3개월 전까지 6월에서 1월 사이가 아닙니다. 6월에서 1월 사이가 아니고 3개월 전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왜 주택이나 상가 같은 건 6월에서 1월 사이인데 이건 또 왜 3개월이나 여기에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임대농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농지임대차에 있어서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뭐 할 때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일단 임대차 종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하면 이제 중개대상 조사기간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